정말로 김원봉은 김산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에겐 공포의 대상이었고 젊은이들에겐 우상이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 김원봉이 국내에 돌아왔는데 단 한 번도 일본 놈들에게 체포된 적이 없었던 김원봉이 저 친일경찰 노독술에게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해진 말로는 무릎 이제 꽁꽁 묶어갖고서 뒤에서 탁 치면은 무릎인데 탁 치면은 푹 꼬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릎 꿇려놓고서 탁 어깨 누르고 무릎 꿇려놓고서 뺨 때리고 얼굴에다 침 뱉고 그 자존심 강한 김원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김원봉이 살아서 밀양 땅에 밀양 사람 김원봉이 고향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경에서 돌아가신 그 부인 박채정 여사를 유해를 들고 와서 또 안장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원봉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몰렸는지 집에 몇 킬로 바깥이 되는 한 2, 3킬로 바깥에서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착각할 수가 없어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정말 몇만 인파가 모여서 김원봉을 보고 환호를 했는데 그 김원봉이 친일경찰한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풀려나갖고 그 유현석 선생, 유석현, 그랬어. 유석현, 유현석은 변호사고 유석현 선생이라고 그분은 나중에 민정당 발기인을 했죠. 또 뭐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이종찬 그 의원이 이제 끌어들여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하도 이제 구박받고 천대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끌어들여서 이제 해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유현석 동지 집에 와서 유석현 그 선생 집에 와서 사흘 낮 사흘 밤을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사흘 동안 멈추지 않았다. 진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려고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수모, 그리고 그 수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변의 위협, 여운형 선생 암살당하고 다음 타겟은 김원봉이다. 그 민전의장 다음 타겟 김원봉이다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기 때문에 김원봉 선생도 저 남북협상 갔다가 내려오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김원봉의 가족이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기가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막내 여동생.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늦장가를 가서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 어린 동생들. 그러니까 김원봉 입장에서는 와 보니까 올망졸망한 한 30년 아래, 25년, 30년 아래 동생들이 올망졸망하니까 나이를 치면은 김원봉의 아들, 딸뻘이죠. 아들, 딸뻘인데 그 동생, 막내 동생 김학봉 여사입니다.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해 2월 말인가 3월 초인가. 제가 그 밀양에 문상 다녀왔습니다만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이 서훈. 오빠 사진 보면서 이제 서훈 하는 건데, 자, 이 김원봉이 월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북자 가족 아니에요. 전쟁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이라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일가족이. 친동생 넷, 사촌동생 5이 학살을 당합니다. 사촌은 4명이겠네.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밀양 사람들을 청도에 끌고 와서 이제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 해방 후에 이제 그 유해를 발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뼈도 못 추진다는 말 있죠? 그게 이겁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아주 경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뼈도 못 추진. 그걸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는 겁니다. 언제요? 4.19 나고 난 다음에. 4.19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이 장례 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또 경을 치죠.
5.16 나고 난 다음에, 5.16 나고 난 다음에 경을 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오빠 서원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한이 안 풀어지겠나 했는데 서원 받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막막한 생계보다 더 무서웠던 낙인이 빨갱이. 이 할머니는 생전에 김원봉을 서너 번밖에 못 봤다고 하세요. 전설적인 오빠인데 서너 번밖에는 못 봤고 마지막 볼 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셋이 있죠. 이 김학봉 여사한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여기 요 꼬마 요 꼬마가 바로 여기 이제 김태영 회장님이에요. 지금 미국에 계신데 뭐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저보다 2살 위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분이 김원봉 기념사업회를 지금 추모사업회 명칭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가을쯤에 만들자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보고 일을 많이 봐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 중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을 딱 뵀을 때 든 느낌이 말이죠. 이게 딱 보면은 진짜 이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요 입인데만 이렇게 가리면 김원봉이랑 똑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입인데만 딱 가리면은 아마 입은 친탁을 하신 모양이고. 근데 이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빨갱이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어머님이 교사 생활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김원봉 조카면은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만만치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어렸을 때 이제 하여튼 10살, 11살 고 남짓 할 때 국민학교 5학년 때라고 했나? 그 고아원을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형들한테 맞았는데 60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에이, 600대 어떻게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한 교수. 뺨 양쪽 100대씩. 그 다음에 엉덩이 100대, 허벅지 100대, 종아리 100대. 종아리가 아니고, 엉덩이 100대, 그 다음에 허벅지 100대, 그 다음에 손바닥 100대, 손톱 100대. 그럼 600대 나와요. 그거 이제 놀랐었는데, 참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솔직히 자기 외삼촌 싫대. 너무 고생했다 이거야.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친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우리 친할머니는 김원봉이 이제 사돈이죠,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 오빠니까. 그렇게 싫어한대.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거 비교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민간인 학살 중에서 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죽이는 거. 제주 4.3 사건 얘기할 때 했는데, 이 김태용 회장님의 아버님, 김학봉 여사의 남편이 이제 김원봉의 매부니까 매부를 죽이러 왔는데, 이건 꼭 대살이라기보다는 착오로, 형제분이 똑같이 생겼었나 봐. 그러니까 큰아들을 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는 며느리 잘못 들인 바람에 자기 아들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도 굉장히 고생하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고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런데 애국자지 않소.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었냐.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그래도 이제 사업에서 좀 성공하셔서 추모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태까지도 좀 이제 장학 사업 같은 것도 해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김원봉 이름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해서 알겠습니다. 뭐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훈 논란 같은 게 터졌어요. 저희는 서훈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벽을 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체계 자체를
지금의 보훈 시스템하고는 달리 독립운동자 서훈 체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45년을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한다면 김원봉의 뭐 특등으로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되겠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념사업이라는 게 서훈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서훈 이해의 방법으로 우리 김원봉을 널리 알려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 이 서훈 논란이 먼저 벌어지니까 이걸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하나, 같이 돌파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싸워주시고 기념사업회, 추모사업회는 추모사업회대로 이제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맞나 지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서훈을 더 추진했을 때 이념적인 대립을 오히려 증폭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부분이 있어서 심각하게 뭐 서훈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뭐 김원봉을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의 한 분으로 어떻게 다 김씨네요. 김구, 김원봉, 김일성 3대 독립운동가를 꼽는다면 그런 지속성과 대중적인 영향력 면에서 뭐 그분들이 첫 손가락에 들어가야 할 분들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서훈 문제는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고민을 하면서 김원봉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그리고 또 서훈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하여튼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밀양에 가면 의열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김원봉 생가인데 이 집 보세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 김원봉 생가가 있었는데 보존이 안 되고 헐어버린 겁니다. 그 옆에 윤세주 생가는 보존이 돼 있어요. 윤세주 생가는. 그런데 여기 이제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그걸 그래도 밀양시에서 뒤늦게 구입을 해서 김원봉 생가터 그걸 무슨 뭐 상가처럼 내놨었던 걸 구입을 해서 의열기념관으로 꾸몄습니다. 저도 못 가보다가 그 여동생 되시는 김학봉 여사님 문상 갔다가 거기 한번 봐야지 하고 김태형 회장님이 이제 거기 갔다 오라고 해서 안내해 주셔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김원봉 호가 약산이죠. 아까 약산과 의일산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산인데 그 호를 고모부가 지어줬어요. 황상규 선생이라고 뒤에 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황상규 선생이 지어주셨는데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친구 셋이 가서 지었습니다. 하나는 약산, 또 하나는 약수, 또 한 명은 여성인데 이 약자가 같을 약자입니다. 그리고 같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약산, 약수, 여성. 풀었으면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입니다.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이름 죽이죠. 그런데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인데 이름만 죽이는 건 아니에요. 산같이는 김약산은 조선 최고의 실천파 독립운동가가 됐죠. 뭐 말이 필요 없죠. 물같이. 이분은 이제 김원봉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는데 국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최고의 조직운동가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조직부장. 공산당 하면 조직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조직부장.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우파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한민당 조직부장. 그러니까 좌파에서도 최고, 우파에서도 최고의 조직가예요. 국회 부의장이 됐다가 엊그제 우리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아니에요. 친일파 이놈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한 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으켰잖아요. 왜냐하면 반민특위를 치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국회를 먼저 쳤는데 그 국회 프락치 사건에 수괴로 몰린 게 김학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다가 이북에서 풀어줬어요. 한국전쟁 때. 내려서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후퇴할 때
선생님 여기 계시면은 이승만한테 죽습니다. 하고 북으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여긴 어디냐면은 밀양 옆에 그 부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멸치하고 미역만이 나는 기장 있죠. 기장뿐이에요. 기장뿐인데 올라갔어요. 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여성. 여기 이제 김약수 젊은 시절이고, 이 조선공산당 사건 때는 이렇게 잡혀 들어갔다가 위독한 상태까지 빠졌었다가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국회 프락치 사건 기보도예요.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김약수 드디어 피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여성 선생은 누구냐? 여운형 선생의 최측근이었어요. 여운형 선생의 측근으로 조선인민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푸른 옷의 자화상이라고 미술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이쾌대, 아주 그 미남자로 유명했었던 코가 아주 큰 양반인데, 이쾌대의 친형이에요. 이 그림은 약간만 설명을 하면 서양 모자의 도루묵이죠. 팔레트의 동양화 붓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끼어 있는 자신의 모습. 풍경은 농가 밭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이게 그림이 그렇습니다만 오방색을 써갖고 아주 발그먼색적인 분위기에, 그래서 아주 미술사적으로 이 근대를 맞이하는 그 분열된 그리고 생애도 그래요. 이분 여기가 칠곡의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들인데, 거제도 포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남쪽으로 남을까 북으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유품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공개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거장 이쾌대전이라고 덕성미술관에서 아주 크게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쾌대가 그린 형의 모습이에요. 이여성 선생인데, 이여성 선생은 아주 재주가 많아서 본인도 뛰어난 화가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는 여기 안 넣네. 청전 이상범이라고 동양화의 최고봉이 있죠. 그건 청전이고 이여성은 호가 청정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전시회를 2인전을 열었던 적도 있는 본인도 뛰어난 화가입니다. 요 밑에 게 이여성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 미술사 학자로 유명해서 북에 간 다음에 김일성대학 미술사학과 과장을 지냈는데, 이분이 멋쟁이에요. 뭘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패션쇼를 열었냐? 복식사를 연구했죠. 그래서 조선복식고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이 진보적인 사학자가 복식을 왜 연구했을까? 저건 좀 부르주아적인 거 아니야? 이분이 대지주니까 재력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본 놈들이 그때, 조선에 고유한 게 어딨냐? 다 중국과 붙어섰었지.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옛 의상을 한번 와서 봐봐. 얼마나 아름다웠고, 중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르다. 그 옛 의상들을 복원해갖고, 그거를 이화여전 다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암살의 무대였던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쫙 선보인 게,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예요. 아주 멋쟁인데,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숫자조선연구라는 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조선의 현실을 기대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다. 그것만 얘기할 수 없고,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만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통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으니까, 이분이 신문사 조사부에 근무하면서 자기 처남인가 매부인가, 김세용이라는 분하고 같이 숫자 조선연구라는 책을 6권을 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또는 그 비판적 사회자들이 아주 필독서로 옆에다가 끼고서 우리 현실을 분석할 때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재다능했던 분인데 이분 왜 북으로 갔냐? 여운형 암살당하니까. 여운형이 최측근으로 활동하다가 절망을 하고 북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암살이 히트했을 때 또 나왔었던 영화 있죠. 베테랑. 거기 최고의 명대사가 뭡니까? 유아인은 어이가 없네고. 황정민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어때요? 이 형들.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가오축이잖아요. 가오축이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왜 가오가 없을까요? 이 형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돈? 김약수도 넉넉한 집 아들이에요. 이 여성은 아주 큰 만석군 대지주 아들이고 자기 쓸 돈들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죠. 이분들. 나라는 없었지만 가오는 죽지 않았어. 근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가 있는데 가오가 죽었을까?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형들이 친일파들 등살에 못 살고 다 북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고 이런 대륙형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이 70년 지나니까 그 삭막한 게 헬조선이 된 것 같아요.